실리콘밸리 채용 문화를 어느 정도 나누면은 제가 이제 3기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언제부터 실리콘밸리가 학력을 보지 않게 되었는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원래 과거 히피 문화 중심이나 그런 성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로망이 아직까지 남아있던 시대가 2013년 이전 정도 됩니다. 뭐 구글의 경영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고 창의적인 걸 중시하고 막 미끄럼틀을 하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희한한 방식이었어요. 건강식이 하루 3번 공짜로 제공되고 놀면서 큰다 이런 이야기하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똑똑한 사람 뽑아서 바보로 만들지 말고 구글처럼 창의성 있게 운영을 해라.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그 상징 중에 하나가 구글이 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앞지르고 그런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글의 입사 면접 질문에 이런 걸 보통 질문을 해요. 뭐 이제 버스에서 골프공이 몇 개나 들어가는가? 시애틀의 모든 창문을 청소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고양이로 발바닥이 변했으면 뭘 할 거냐? 뭐 이런 거 묻습니다. 이런 괴상한 질문들 하는데 저게 MBA에서 배우는 논리적 접근이거든요. 뭐 창의적인 질문을 억지로 찾아내서 하기도 하고 모든 게 이제 MBA에서 배우는 논리적인 접근은 아니지만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이걸 브레인 티저라고 해요. 이게 이제 결국에는 명문대생들 뽑았다는 거죠. 아마존도 예전에 그랬고요. 지금은 안 그런데.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에릭 슈미트에게 강연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당신이 해적선 성장인데 금괴를 발견했다. 당신이 금 배분 방안에 해적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으면 당신은 죽는다. 목숨을 건지면서 금까지 챙길 방법을 제시해보라. 그러니까 이제 답변이 이상한 거 아니까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인사팀 질문이에요. 인사팀 질문이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원래부터 이거 좀 상당히 반대를 했습니다. 왜? 자기랑 직접 같이 일을 하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경에 폐지를 합니다. 갑질당하는 기분을 느끼면서 실제로 효과가 없다. 이거 사실 애플과 페이스북도 다 했어요. 이 관습을 삭제합니다. 이때 기사가 참 재밌었는데 이제 버스에 골프공이 몇 개나 들어갈지 이제는 더 이상 세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질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해서 오기도 하고 MBA에서 가르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인터뷰 가이드를 어느 정도 구축하고 이렇게 외부로도 공개를 하고 그래서 저런 브레인 티저라고 불리는 수수께끼를 더 이상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데이터에 집중하고 연관성 실제 네가 핏이 맞는가 이런 거 보고 과거의 직장 경험에서도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가 문화적인 핏도 맞는가 그런 것들 질문을 준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채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고 과거 인사팀형 방식은 더 이상 통용이 안 돼요. 이거까지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코테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일단 배제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터뷰를 코딩 테스트, 코딩 인터뷰나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프로세스로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C 레벨 정도 이렇게 채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실리콘밸리에 면접을 전문적으로 봐주는 헤드헌팅 회사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연에 10만 불 정도 기본 보수를 받고 성공하면 이제 추가 보수까지 받으면서 아예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빅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00% 자기네들이 생으로 다 보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각각 지사 빅테크는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구글 기술 면접 이런 식으로 직접 설명하고 이런 것들 보고 이 방식들이 이제 베이스가 돼가지고 이제 한국에도 퍼지고 요즘은 대기업도 이것들을 많이 쓰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저렇게 되었던 워터폴 채용 문화에서 실리콘밸리나 그 테크 기업 전용의 채용 문화로 좀 바뀌면서 이 첫 번째 1차 괴리가 옵니다. 거의 이때쯤부터 학계 연구 민간 취업이 갈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2010년대 초반을 이야기해보면 한국에도 은행권이 심심하면 다운됐지만은 글로벌에서도 서비스를 구축하는데 인프라가 심심하면 다운되는 시기예요. 하루 종일 트러블 슈팅하느라 고생을 해요.
그러면서도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였어야 됩니다. 구글 정도 되는 급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급에서 1% 2% 개선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잖아요. 한국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는 그런 게 성과가 아니겠지만. 그래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입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있고 그래서 메모리 쓰는 게 더 쌌어요. 뭐 1% 2% 개선해봐야 서버 200대에서 2대 정도인데 그거 하나당 200만 원인데 400만 원 갖다 쓰는 게 낫지. 그 억대 연봉 주면서 그 한 명을 더 쓰는 것보다는 그냥 서버 2대 그게 더 나았던 시기였고 지금은 거의 이렇게 다 됐죠. 서버가 더 싸요. 자 그리고 이제 이전 방식이 괜찮았으면은 당연히 그 방식을 계속 진행을 했을 건데 안 괜찮았으니까 이제 학력이 여기서부터 타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석사를 보통 일반 대학원 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구글이 그 당시에 또 이제 타클래스니까 연봉 너무 높다고 하니까 거기에 면접을 보러 와요. 면접을 보러 오면은 대부분 연구자들이 그 당시에는 매트랩 정도만 할 줄 알고 기억에 나는 언어가 하나도 없고 자료구조 코딩도 하나도 안 되는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자료구조 코딩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렇게 넘어가는 시스템이 돼요. 사실 이 정도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 할 정도로. 지금을 쓰면은 상상도 못할 시기였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랬습니다. 실제로 거의 매트랩만 하다 보니까 다른 건 하나도 못하고 와요. 그리고 이때 문화가 팀원이 돌아가면서 제가 기억하기에 면접을 하는 그런 문화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자기 팀원을 뽑아야 되는 그런 시기. 그러면서 이제 깨닫습니다. 인사 연구는 계속 하니까 그냥 학문한 애들 못 써먹는구나. 못 써먹겠다. 도저히 못 써먹겠다. 이거 가르치는 게 더 힘들다. 여러분들도 보면 컴퓨터 공학과 들어가면 1, 2학년에 C, C++ 이제 들으면 멘탈이 나가거든요. 대학에서는 개발자를 키우지 못합니다. 엔지니어 보안 전문가 이것도 못 키워요. 이거는 대부분 이제 개발자들이 동의하는 단계에 왔어요. 근데 예전부터 이게 실제로 이랬다는 거죠. 대학에서는 개발자를 키우지 못합니다. 기술 반감기처럼 요즘은 이제 거의 한 1.5년의 절반 정도는 다 날아가는 것 같아요. 바뀌어버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진화를 해버리고 그게 한 5년 정도 지나면 완전히 좀 새로운 형태의 방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업계도 생기고 새로운 직업도 생기고 이전이랑 같은 이름인데 직업도 계속 달라져요. 지금은 이제 데브세옵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지만은 이전에는 그런 직업이 없었고 저 때는 보안 담당자가 없었고 보안 관제로 시작하던 시기였고 모이에킹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일자리였고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민간에서는 장비가 들어오고 환경을 구축하고 그런데 교수가 만약 그걸 하려면은 장비 환경 이건 둘째치고 또 연구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교수님들은 얼마나 논문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자기 제자들 어떻게 논문을 잘 쓰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연구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가르치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해당 기술은 엔지니어만큼 안 되고 이런 상태로 학계에서 민간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배민 대표님도 개발자 출신이신데 학계에서 연구하시다가 첫 회사를 그만두고 연구를 그만두고 첫 회사를 가봤더니만은 도저히 소스 코드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랬던 것처럼 학계와 민간은 이미 괴리가 커진 상태였습니다. 시장과 학계의 괴리감인 거죠. 근데 공학이라는 게 돈이 안 되면 안 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물어요. SQL 인젝션은 사라지는 취약점 아닌가? 근데 지금도 많이 뚫려 있거든요. 시장 돌아가는 건 몰라요. 연구 아닌 교수님들이 사실 민간에 논문 소스 정도를 이제 제공하는 정도지 사실은 민간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필요하진 않아요. 즉 빅테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괴리가 학계와 민간업계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민간업계에 돈이 몰리니까 서브프라임 이후 실리콘밸리를 오바마가 파트너로 삼으니까 학계 연구소재와 기술기업의 연구소재의 괴리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장은 기술기업이 만들어요. 우리가 쓰는 지금 AWS나 이런 툴들이나 전부 다 기술기업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학계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랑 달리 엔지니어들이
석박사도 이제 따기도 시작합니다. 옛날 해커들은 이런 거 안 땄거든요. 근데 요즘 해커들은 이거 다 따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가능한 상태에서 민간 연구도 하게 되어요. 대표적으로 클라우드 같은 경우 제가 IT 융합 국제 전시회 홍보를 했던 게 2009년 정도였거든요. 이론은 다 있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편하게 쓰게 될 것이다. 이론은 다 있었어요. 이론은 있는데 근데 구현은 어떻게 할래? 이거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그 구현은 어떻게 할래? 돈도 벌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 경험치를 시장에서 돈 지르면서 성장하면서 트러블 슈팅하면서 커 나가니까 AWS가 클라우드라는 상업적인 형태를 만들어냈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이제 구조도 만들어냈고 그게 대중화가 되어서 지금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새로운 시장이 탄생해버린 거죠. 이론 연구자 입장에서는 학계 연구자로는 이게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비급들이 회사들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AWS는 클라우드 썼는데 슈퍼컴퓨터만큼 빠른 거지? 비슷하게 흉내 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아직까지도 그건 좀 비급에 속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 1차 괴리를 넘어 이 스노볼이 굴러서 2차 괴리까지 넘어오게 됩니다. 실리콘밸리의 제품 주도 성장이라는 게 생겨요. 이게 학계와 민간 연구의 괴리를 더 크게 만듭니다. 학계의 주 고객은 원래 사실 국가이거든요. 국가 연구를 발주하고 암호화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이 이 발주사로 바뀌게 됩니다. 이쪽이 연구비를 지급하고 자사의 무공 비급 같은 연구를 보유한 상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현재 있는 2차 괴리의 민간 연구자와 학계 연구자의 빈익빈 부익부 문화가 여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날고기는 해커급들이 선두주자에 서버리니까 원래 코타 채용에서 이제 탑티어급 실력자들은 이제 대학에 뭐 뛰어나다거나 학계에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고졸인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우선 스카우트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지오와도 그런 사례잖아요. 물론 이제 가서 이후 이제 대학을 졸업했지만 그러면서 문화가 실리콘밸리 문화가 바뀌어요. 캠퍼스 같은 노는 문화에서 창업 문화로 바뀌어요. 실리콘밸리 창업 스타일이 주당 100시간으로 바뀌기 시작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때 린 스타트업에서 테스트 기반 경영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품 주도 성장의 시스템이 되기 시작해요. 실제 제품을 만들어서 성장한다. 그러다 보니까 돈과 실제 실력, 그 인맥들, 그런 사람들께 모아놨으니까 거기에다가 주당 100시간씩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 조합이 돼버리니까 학계에서는 감히 체격 차이로 덤비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가 있는 캘리포니아는 미국의 GDP 1위 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의 뭐 이제 이게 3차 괴리 정도죠. 클라우드 시대가 들어옵니다. 이제부터는 데이터 차이가 돼요. 분석 가능한 데이터. 클라우드 이전에도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학계에서 나오다 보니까 워터폴에선 그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써먹어야 되지? 근데 탈출구가 클라우드에서 나오게 돼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실제 활용 가능한 소스들을 가지고 민간 연구소에서 열심히 이것저것 하고 제품도 만들고 그래서 데이터 기반 경영이 정착이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집약 경제 상태가 돼요. 마케팅에서는 그로스 해킹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챗 GPT 같은 것도 최근에 보면 학계에서는 데이터가 못 만드는, 데이터가 없어서 못 만드는 이런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이제 실제 구현을 못하거나. 그래서 퀀트 이론은 학계에 있어도 발전하는 게 다른 문제인데, 물론 이제 민간에서는 워낙 하드하기 때문에 하드하게 있는 이제 실제 플레이어 분들이 여기서 학위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혹시 뭐 결혼을 하거나 가정과 좀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돈을 이미 많이 벌어가지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교수님으로 요새는 많이 돌아오시죠. 그래서 월가에서는 예를 들어 퀀트 같은 경우 보면 월가에서는 실전으로 해보면서 1990년대부터 회사 전체가 거대한 퀀트 머신 하나를 계속 개선하고 만들어 과정을 다 겪어보게 돼요. 이게 학계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AWS, Azure, GCP 같은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전 세계 네트워크를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잖아요.
데이터,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들을 연구까지 다 합쳐가지고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적 연구가 메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냐? 학계에 씁니다. 로비하듯 후원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어용 정치인과 어용 학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반쯤은 사실 돈 가지고 세계 시스템과 이런 거 학계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리콘밸리 기반의 여러 가지 PC주의들이 기본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느낌으로 서구 세계에 영향을 받은 지금 상태로 살고 있잖아요. 즉 3차 괴리는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집약 기술에 의해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는 빅테크만 가지고 있어요. 빅테크만 할 수 있는 AI 설계, 시장 최적화, 그리고 그게 다시 거대한 돈을 만듭니다. 채용을 할 때 대학 다니는 얄짤이 없었고요. 왜냐면 여기서 돈 주니까. 실제 돈 되는 사람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모두 의사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즉 엔지니어가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되어서 모두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듣고 난 다음에 도움이 될 게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추가한 건데, 학계에서 있다가 커리어가 조지는 경우가 있고 민간에서 있다가 커리어가 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계는 자신의 길을 더 깊게 가기 시작해요. 수학 잘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메인이 되고 그 보조로 개발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런 경우가 꽤나 많을 거예요. 혹시 일반 대학원 다니신 분들 중에서 어떤 애는 이제 여기서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나는 자꾸 거기서 보조로 개발만 시켜. 내가 개발을 할 줄 안다고. 그렇게 되면 개발 잘하는 사람 커리어가 조져요. 즉 자기가 거기에 뭐 배경처럼 남게 되는 거죠. 민간 연구소에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발 잘하는 사람이 메인이고 그 보조로 수학 잘하는 사람, 그 반대로 조지게 됩니다. 실제 여기서 SCI 논문에 쓰는 거는 학계에서 인정받고 승진하지만은 데프콘 같은데 발표를 하고 전 세계 최상위 엔지니어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들은 다른 형태로 흘러가게 돼요. 이렇게 괴리가 됩니다. 만약 이쪽 연구를 여기에서 발표를 한다면 승진 요건에 포함되지 않게 될 거예요. 학계와 민간은 괴리가 이미 많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이 걸려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학생 하나를 제가 예전에 대학교 3학년 때 취준생은커녕 2, 3년 경력직도 씹어먹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적이 있거든요. 꾸준히 열심히 해서. 근데 얘가 4학년 때 제가 이제 취업 준비 위주로 이거 하라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어가지고 민간에서는. 근데 교수님 밑에서 열심히 개발 구형 보조 활동을 해요. 여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자격증이나 이런 거 취업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교수님 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공부도 상당히 많이 까먹었고 기술 트렌드도 그 사이에 1년 사이에도 바뀌거든요. 좀 바뀌다 보니까 어느새 졸업하고 2년 넘게 취업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집이랑 관계도 안 좋아져서 집에서 나와서 뭐하고 사는지도 지금 모릅니다. 교수님 말 듣고 망가지는 경우 되게 많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뭐 부모님의 과거 세대의 방식의 말을 듣고 망가지는 것처럼 교수님들은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개발 구형 보조 활동이란 게 그렇게 본인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일반 대학원생이라면 연구자로 살겠다 하고 목표를 국가연구소나 공공기관 연구가 되는 거고 거기에서 개발은 작은 서브 정도가 되게 될 거예요. 요즘 이제 챗GPT 나왔으니까 소스코드 그냥 빨리 찾아서 하는 정도? 보통 그 국방과학연구소 쪽에 동생이 하나 있고 뭐 카이다 쪽에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국가보안연구소 들어가게 되면 실제 개발을 하는 거나 그런 게 아니라 프로세스를 짜고 기획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특수대학원 쪽 엔지니어로 다니면서 전역에 들어가는 거라면 석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박사로만 들어갈 수 있는 프로젝트도 있고 C레벨 정도 달고 논문을 보고 그걸 활용하고 구현을 하고 민간에 쓰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용도로 딴다는 게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돈은 이쪽에서 버는 거고
내가 평생 공부하면서 살겠다. 난 공부가 좋다.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겁니다. 연구자로서. 그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함정을 밟을 때 이런 함정을 많이 봤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거나 대학원을 졸업을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바 같은 거 백엔드 취업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럼 젯브레인 결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본 적이 없잖아요. 스프링부터 어떻게 돌리고 AWS 결제해서 어떻게 하는 거 그건 본 적이 없잖아요. 벤더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취업을 하려면. 그래서 학계는 시장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연구를 하는 곳이고 학문을 하는 곳이고 그걸 잘 가르친다고 해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건 1990년대에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대학원에 간다는 거는 정확히는 일반 대학원에 간다는 건 내가 연구자로 살겠다는 뜻이에요. 박사를 간다는 건 똑같지만 비즈니스 관심 없다. 그것까지 같이 할 정도로 여유롭지가 않아요. 내가 기술인데 연구자가 희망이 하는데 개발 보조 나를 역할을 고절한다. 이때 또 많이 망가집니다. 실제로는 개발을 거의 안 해요. 민간 연구소에서나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프로세스와 기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국가연구소나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이 프로세스나 기획도 못하는 이상한 연구자들이 있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 못 잘라요.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프로젝트에서 뭐 PM을 바꾸거나 그게 안 돼요. 명분이 없다고. 민간에서 함정받을 때는 반대로 민간의 엔지니어가 되겠다. 그러면은 기술에 자기가 너무 애착을 가지고 미련을 가질 때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비즈니스 매트릭에 노출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왜 고객 비즈니스 경영까지 고려해야 되냐. 그 순간부터 민간에서는 엔지니어나 개발자라는 게 경영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모두가 경영자로 활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즈니스에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 근데 기술만 열심히 파고 자기 좋아하는 기술만 구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리액트나 자바를 쓰는 이유도 사람 구하기가 쉽고 서비스의 영속성을 위해서. 근데 내가 마음에 드는 언어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계를 가세요. 그럴 거면. 저는 뭐 C++ 절대론자나 어셈블리어 완벽론자 이걸 워낙 많이 봐가지고 애자일은 무조건 돈이고 이게 철저하게 공학적입니다. 돈과 권력이에요. 그래서 대학 순위를 매긴다는 게 애자일 테크 기업에 통용이 안 되는 이유가 이 때문인데 글로벌 빅테크를 보면 더더욱 통용이 안 됩니다. 안 뽑는 일은 있어요. 차라리. 그러나 일 못하는 사람은 항상 제거하고 절대 뽑지 않습니다. 돈 안 되면 제거하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이제 석사 정도를 따라고 하는 이유는 C레벨을 달 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자 받을 때 필요하고 그래서 학원제 석사 정도를 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워터폴 승진과 애자일의 승진이 이게 사실 시니어 이상급은 없기 때문에 워터폴이나 애자일은 갈 수 있게 되는데 시니어 이상급 가면 자기보다 무능한 사람이 위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 C레벨 정도로 올릴 때 여기서 학교를 보고 아직까지 배제를 하는 워터폴이 있습니다. 일부는 없기도 하고 일부는 무관하기도 하고. 근데 애자일은 얄짤이 없어요. C레벨로 이직하고 돌아다닙니다. 못 붙잡으면 C레벨이 나가기 때문에 못 붙잡으면 날아가요. 서로 뭔가 틀어지면 팀장이 바로 다음날 나가. 이게 애자일 테크 기업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경영 차이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다르게 만들어지는데 1차, 2차로 3차로 나누면은 보통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노는 문화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기존의 인사팀들이 채용하는 방식이 안 맞구나. 그래서 코테로 바뀌어요. 그리고 2차 제품 주도 성장 구조로 바뀌어요. 3차 이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만 남게 돼요.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끝으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학계 연구자가 되든 민간의 개발자가 되든 빡세게 해야 됩니다. 2010년대 초반에 구글에 그 놀면서 일한다 그 느낌 다 사라졌잖아요. 주당 100시간이 캘리포니아의 상징이에요. 그거 못 견뎌가지고 옆에 유타주나 이런 데에서는 주당 80시간 하거든요. 그쪽으로 창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로망은 없어요. 그랬으면은 실리콘밸리도 없었을 겁니다. 결국에는 절대량적인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